그 마지막으로 저기 서영희 선생님께 이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희 선생님은 홍대 예술학과에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저희가 오늘 지금 네 분의 발표에서 봤던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발표를 해주실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프랑스 현대 미술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는데 오늘 심포지움에서 하실 분은 1970년대 이후 이응로 군산 면작에 나타난 존재의 유명성과 타자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자료집에는 원고가 실리지 않았으니까 더욱더 그 발표에 집중을 해서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영희라고 하고요. 김경영 국제학술 세미나를 진행해 주시고 또 조직하여 주셨던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을 제가 못하고 자료집에 글을 싣지 못한 점 많이 양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결이 다르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결이 좀 다릅니다. 제가 관점이 정말 실증적 미술사 모든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그러지를 못하고 이렇게 제목이 군산연작에 나타난 존재에 대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군산연작 제목이 피프 시리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과제를 받았을 때 군산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개념이 인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이 이응로 선생의 인간 개념은 어떤 것일까 궁금했고 그래서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인간은 어떤 것일까, 어떤 의미일까 라고 생각을 했고 방금 동백님 사건, 동베를린 방문했던 사건으로 해서 서대문 연구소에 장기간 머물러야만 했었었는데 불행의 사건이긴 했어도 이거를 통해서 이 1968년 전후 기간 이후에 고암 선생님의 작업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리고 그 재료 매체가 또한 폭이 넓어지고 작업의 속성이 훨씬 더 인간에 대한 작업으로 많이 넘어가세요. 물론 70년 초에 파리에 다시 돌아가셔서는 문자 추상을 많이 제작하셨지만 한 70년대 중후반부터는 그 문자 추상이 서체식 추상으로 확연히 바뀌면서 서체식 추상 안에 곳곳에 인간 형상이 어렴풋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그 인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셨기 때문에 동백님 사건 이후에 사실 따지고 또 들어가 보면은 70년대 전반에도 그리고 또 더 들어가서 60년대 후반에도 분명히 그의 그림 속에는 인간 형상의 그림자들이 이렇게 얼핏 비추었어요. 그걸 문자 추상임에도 제가 그걸 인간군상의 선행 사례라고 끄집어 올리기가 감히 제가 좀 어려워서 그냥 명확한 인간 군상인 80년대 연작만을 다루게 되는데 제가 이거를 다루면서 물론 사회적인 문인화, 육중화에서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 형상에 대한
그 표현의 의지가 좀 감춰져 있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더 빨리 어떤 스타일을 벗어나서 인간에 대한 관심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작품 사례가 과연 언제부터였을까 보니까 해방 이후, 해방공간과 한국전쟁 직후 50년대 중반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보통 수묵당치화로 그린 풍속화라고들 명명하는데 그 일련의 풍속화들 중에서 굉장히 그 인간에 대한 연민? 아까 선생님들께서 서민이라고 하셨잖아요. 사회적 약자들, 서민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많이 섞인 그런 그림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면서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관심이 초기에, 즉 45년 이후부터 55년 정도까지 이런 그 그림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서 이렇게 제가 짜봤습니다. 인간에 대한 관심이 언제부터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책을 보니까 제목이 양색시예요. 왼쪽입니다. 1946년 한지의 채색인데요. 그 글이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고함 선생님이 쓰신 거죠. 그녀들이 자취를 바라볼새 눈물이 앞을 가리워나지 않노라. 하루라도 빨리 반성하야 새 옷을 벗고 직장으로 돌아가 땡땡. 제가 못 읽었습니다. 판독이라는 뜻입니다. 국민의 현모가 되어주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우편에 붉은 낙관과 함께 왼편에는 고함작이라고 기명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정말 그 배경에 있는 그 사람들과 완전히 소외된 채로 정경에 나타나는 세 명의 직업 여성들, 이들이야말로 소외된 약자들이죠. 미군 부대 주변에서 머물던 소외된 약자들, 거의 타의적으로 소외된 약자들. 그래서 이런 그 어색하고도 낯선 존재들을 작가는 단죄하지 않고 연민의 눈길로 그려놓았습니다. 지객꾼들 보시죠. 우측에 40년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작품인데요. 한지의 수묵단체 멱신 낙관이 찍혀 있습니다. 해방 직후 혼란하고 어려운 사회 상황 속에서 가난한 청년 서민들, 남성들이 삶의 방책으로 구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쉬운 노동 방식이 육체를 사용하는 지객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사실 우리 고함 선생님도 여러 가지 그 간판 가게를 한다던가 상여집 칠쟁이를 한다던가 신문 배급 소리를 한다던가 그런 그 노동을 했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지객꾼들을 보면서 감정이입과 공감이 형성되지 않았었을까. 그 다음에 재건 현장이죠. 아무래도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에 당면한 정말 급한 불이라고 해야 될까? 이건 재건이죠. 재건 현장에서 큰 나무, 대들보를 들고 영차 하며 옮기는 제목이 영차입니다. 오른쪽에는 수레 끄는 사람이에요. 둘 다 50년대 중반이고요. 한지의 수묵당체, 한지의 먹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사회 혼란과 경제적 피폐함이 모두의 삶을 각박하게 만들었고 사람들 힘든 노동의 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고함 선생이 직접 보고 느끼는 상황을 사생하듯이 이미지화하고 있습니다. 필법을 보건대 서양식으로 보면 약간 표현주의식이죠. 이건 정말 사회적인 그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그림에서 더 멀어지는 케이스가 취하 연작입니다. 지금 제가 3점밖에 가져오지 않았지만 찾으면 한 5점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 기간 중에 그리고 종료 직후 주점의 광경과 가난한 서민들의 삶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지 위에 채색인데 맨 왼쪽 제가 그러니까 가정에서 첫 번째 작품
한여름 힘겨운 노동을 마치고 늦지막한 시각에 허름한 주점에 마주 앉은 두 사람들. 서로 술을 나누며 땀에 찌든 삶의 힘겨움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오른쪽 끈에 묶어 매단 마른 명태들, 그리고 중앙의 탁자 위에는 막걸리 주전자와 술병들, 그리고 그들이 지켜둔 술잔이 두 노동자들의 잠깐의 휴식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검은 먹물로 사람 몸을 칠함으로써 벌거벗은 듯한 맨몸에서의 삶의 노곤함이 화면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실존의 무게가 인간 존재의 실존적 무게가 더욱더 부각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두 번째 그림이죠. 배경에는 술꾼들의 시끌벅적한 소리와 등어깨를 맞댄 채 비좁게 앉아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협소한 주점의 공간을 사람들의 북적임으로 가득 채웁니다. 저는 이 북적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80년대 군상 연작에서 인간들이 굉장히 북적북적하면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북적임을 불어로는 포고미유망이라고 해요. 포고미유망. 근데 이 북적이는 인간들의 묘사, 북적거리는 인간들의 묘사가 여기도 있지만, 이렇게 있지만, 사실 그 70년대 문자 추상에서 나타나는 그 형태들, 포옹들이 굉장히 북적북적하는 형태, 물론 건축적 구성도 있지만은 이제 북적거리는 듯한 먹물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주로 인간 형상이 암신됩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가면 확연하게 그 군산 연작에서 인체들이 그 버글버글대고 우글우글대는, 그러니까 주로 이 포그미유망이라는 불어 단어는 벌레들이 막 덩어리져서 우글버글 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단어를 앙리 미쇼라는 화가가 자신의 그림의 특이성으로 지적을 했더랬어요. 사실 포그미유망에는 우리 머릿속으로 떠올릴 때 구체적인 형상이 없어요. 굉장히 추상화된 비정형의 형상이 딱 떠오르거든요. 우글부글 벅적대는 모습. 근데 사실 여기 이 그림에서도 벌써 비좁은 주점의 공간 속에, 협소한 공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어깨를 맞대며 앉아있는 그런 것들이 포그미유망이라는 그 개념으로서 80년대 군상 추상과 연결되지 않는가. 심지어 이 세 번째 그림은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잡한 북적거림이 더 느껴지죠. 군상 연작 속 인간들의 운집한 모습을 미리 예견케 합니다. 낮은 계급의 가난한 존재자로서의 현실, 가깝게 다가오죠. 정경 밀짚 모자를 쓴 세 명의 막노동자들은 바지를 무릎 위로 걷어 올린 채 맨발로 앉아 주중 남하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왼편에는 재밌게 외상은 안 됩니다 라고 쓴 팻말이 걸려있고, 중앙정경 뒤로 돼지머리가 걸려있는 등 이 비좁은 공간 속의 삶의 세계가 얼마나 신랄하게 묘사되어 있는지, 핍박한 현실의 공간, 세계가 잘 나타나 있는지, 이거를 보면은 그 전에 있던 묵주화, 고암 선생님의 묵주화 연작의 관념 세계, 사회적 세계가 이제 여기서는 거의 사라지고 있고, 오히려 지상 세계로 내려와 서민의 삶을 직관하고 있는 상태를 그리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앙리 미쇼를 빨리 들어가겠는데요. 두 점만 많습니다. 앙리 미쇼가 이미 어떤 논문에 서체식 추상의 그 작가로 고암과 비교되는 논문이 이미 발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앙리 미쇼의 드로잉 회화가 고암 선생의 고백이 없었어도, 그가 돌아가시고 남긴 작품만으로도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앙리 미쇼와 고암 선생의 그 인킹, 드로잉, 먹물 그림이 굉장히 친연성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너무 신중하지 못한 것일까요? 어쨌든 앙리 미쇼의 드로잉 회화 두 점만 놓고서라도 우리는 공통점과 연결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있는데요. 세 분 다 지필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지필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엉림쇼는 잉크, 펜을 사용할 경우도 있었지만요. 먹물, 얼룩들, 빠른 붓질로, 빠른 제스처로 그 얼룩들, 다쉬들을 그려내는 이런 그 그림들, 그리고 고암 선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선형적, 당연하죠. 붓질로 하니까 성형적 번짐의 그 얼룩들, 이 양자를 연결하며 결과적으로 그 필체 형상들이 비정형으로 나타나고 노출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건 물론 미쇼의 작품이지만 고암 선생의 80년대 분상에서도 그 비정형식 표현, 비정형의 표현이 어떻게 보자면은 존재론을 떠나서 그 인체, 고암 선생의 후기작의 인체 형상에 나타나는 그 형태론적인 설명에서는 정말 필요한 개념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리 미쇼도 역시 문인이고 미술가인 미쇼도 1920년대부터 일찌감치 아시아의 칼리그라피에 심취했더랬습니다. 또 20년대, 30년대 초현실주의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무의미한 글쓰기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세믹 라이팅, 그러니까 불어로는 레크리티유 아세미크래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결여되어 있어요. 의미가 없는 글쓰기, 뜻이 없는 상형 문자의 나열, 뜻이 전혀 없는 형상 드로잉 엉리 미쇼가 그렸고,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나의 오래된 칼리그라피식 드로잉은 내면으로부터 올라온 기호들이다. 즉 인테리어, 시니어들이 정말 나의 내면에서, 내부에서 올라오는 기호들이다. 초현실주의 느낌 물씬 풍기죠. 그러면서 그는 1900년대와 1910년대 빅도 세갈렌이 탈유럽을 해서 이국적인 아시아 문화에 기울어졌던 빅도 세갈렌의 문자 드로잉 작품들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미쇼는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훑어볼 수 있고, 미쇼도 세갈렌처럼 타문화와 타자성, 이국적 취향의 타문화에 경도되어 있었고 타자의 다양성을 탐구했더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용로 작업을, 존재론과 그의 작업 형식을 연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미쇼와 고암 선생이 연결해서 둘 다 아시아 문화에 대한 취향과 친화성, 이것이 기본적으로 서양인 엉리 미쇼에게는 차이와 다양성이라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 근거였다고 보고요. 또한 만일 엉리 미쇼가 1933년 아시아의 이방인이라는 책을 냈는데, 짧아요. 약간 추월되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 취향과 친화성이라고 하자면 저는 이용로 선생님이 1958년, 60년에 유럽에 정착하시면서 서구 문화에 대한 취향과 친화성을 반대급부로 보여주셨다. 양자가 서로 한쪽은 서양인이면서 아시아적 취향을 갖고 있고, 고암 선생은 아시아인이면서 유럽에 가서 유럽 모더니즘 앵퍼로멜을 만나 그 서양의 앵퍼로멜 취향에 빠져들었다.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걸로 흥미롭게 비교를 했습니다. 한편 사실 제가 항상 저한테 묻는 질문이지만 왜 고암 선생께서는 엉리 미쇼와의 관계를 말씀하지 않았었을까? 항상 궁금해요. 그런데 작품으로 놓고 보면 너무나 많이 가깝습니다. 동아시아를 1931년, 32년 여행하고 33년에는 아시아의 이방인을 집필하고, 미쇼는 1951년과 52년에 폴 파케티 화랑에서의 앵퍼고멜 전시를 했습니다.
미셸 타피에가 초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2년 말에 그 52년 말에 그러니까 다른 미술이라는 전시를 미셸 타피에가 기획을 해서 폴 파케티 화랑에서 또 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 있었죠. 이 세 차례 51년, 52년에 그 앵포코멜 전시 하나는 시그니피앙 드 랭포코멜이고 2회도 그랬고 동명의 전시였고 3회는 은낙 오드 다른 미술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차례 앵포코멜 전시에서 미쇼가 차지하는 위상이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세 번째 은낙 오드의 팜플렛을 보면은요 속 표지와 팜플렛 뒷표지가 미쇼의 작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 리비페, 정 포트리의 몰스 그림이 4점이 그 책에 들어가고 그 팜플렛 안에 올라가 있거든요. 미쇼도 4점이 그 팜플렛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점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미셸 타피에가 앵포코멜 작가로 이 사람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거죠. 그의 무의미한 글쓰기와 칼리그래픽한 드로잉은 70년대 말까지 강화됐는데요. 1978년에는 파리 시립미술관, 파리 시립현대미술관에서 대형 초대 회고전을 받습니다. 제가 이거 쭉 연결을 보면서 1960년에 정착한 고암 선생님께서 미쇼를 몰랐을 수가 없어요. 왜? 폴 파케티 화랑에서 3번의 앵포코멜의 중요 작가로 참여했고 또 61년에 폴 파케티 화랑의 전속 화가로 고암 선생이 들어오면서 그 화랑이 가지고 있는 미쇼 작품을 못 봤을 리가 없고 또 수많은 60년대 70년대의 미쇼 전시회에서 작품을 안 마주쳤을 리가 없다라는 추정이지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항상 결과적으로 보면은 미쇼와 고암 사이의 표현의 속성이 거의 일치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60년대입니다. 이건 70년대가 아니고 60년대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64년의 구성이고요. 한지의 먹물로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은요. 1968년 전후의 중앙과 오른쪽 두 점은 68년 전후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충남 미술협회 지부장 지인에게 박성섭 형에게 라고 증여하는 글이 들어간 판각 후에 옥중에서 판각 후에 프린트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옥중화 두 점으로 무쇠입니다. 1968년도 한지의 먹물과 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조가 있습니다. 종이 반죽과 바발로 만든 군상인데요. 이게 옥중에서 제작한 소규모 소조입니다. 정말 그 서대문 형무소에 계시면서 한 2년 계시면서 많은 생각으로 다양한 매체로 작업을 하셨고 구상을 해 두셨던 게 분명한데요. 이 작품하고 파리로 돌아가서 1970년대 중반에 작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이 종이 반죽으로 제작한 구성이라는 작품인데 건축적 구조가 지금 문자 추상 같은 그런 건축적 구조지만은 저는 그 1968년에 옥중에서 제작한 이 소조, 군상 소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재료도 흡사하고 그런 옥중에서 제작한 이 소조 바발 반죽으로 만든 종이 반죽과 바발은 썩었죠. 썩었기 때문에 색깔이 까매졌는데 여하튼 이 두 점은 왼쪽은 수평 구도고요. 오른쪽은 수직 구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인간들의 연결, 군상 이미지로 구성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수평 구도냐 수직 구도냐에서 우리가 1980년대 군상 현작은 거의 다 수평 구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앞서 나가겠습니다.
군상연장에서 인간들을 거의 모두 수평구도에 배열한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자면은 그 인간들을 사실은 저급한 물질주의의 세계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이 수평적 구도로 움직이거든요. 인간은 수직 구도로 움직이고. 그런데 이 군상연작이 거의가 수평 구도입니다. 그만큼 물질주의 성격이, 어떤 저급한 성격이 강한 작품 연작이, 저급하다고 해서 나쁜 뜻은 아닙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평 구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80년대 가게 되면은 정말 많은 이렇게 수평 구도의 군상 연작이 나옵니다. 아직은 이 작품하고요, 그가 거의 죽기 한 3, 4개월 전에 완성한 이것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저곳으로 거의 단축법에 가까운 공간을 구성해서 서서히, 여기 보세요. 여기 사람들 작아지죠. 저 멀리로 갑니다. 저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평적으로 배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인체들은, 먹물의 그림의 인체들은요, 세부 묘사가 없습니다. 그냥 먹물로 빠르게 얼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먹물의 형상은, 인체 형상은 거의 엠포로멜의 따슈처럼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자면은 굉장히 익명화된 존재로 상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묘사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이 작은 인체 형상들은 익명적 존재들이에요. 익명성이에요. 익명성이기 때문에 그만큼 확증한, 영증한 존재라고 믿고 있는 인식을 주체 중심의 인식을 하는 그런 합리론적 존재론에서는 아주 먼 거예요. 익명적 존재라는 거는요, 동물 세계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익명적 존재로 흔적을 남길 뿐인 이 인간 형상들은 우리로 하여금 서대문 형문소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고암 선생의 작업의 변화 과정에서 이 존재의 익명성과 타자성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아니었을까. 그걸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작품들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군상연장에 나타나는 인간성은 왜 우리가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숨 하듯이 그런 주체 중심의 인간이 아니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인간성은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상학에서 존재론으로 건너온 에마뉴엘 레비나스의 사유를 많이 대입을 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익명성과 타자성을 놓고 세부 묘사가 없이 빠른 피획으로 이루어진 얼룩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무수히 반복된 인간 형상들의 군집을 잘 보면 동일한 형태는 하나도 없고 모두 다른 자세와 몸짓을 보입니다. 차이와 반복의 표현 방식을 통해서 작가 내면의 메시지가 좀 떠오르죠. 인간의 연민과 공감, 1950년대 전후한 시기에 연민과 공감이 지금도 뒤섞여 있는, 왜냐하면 감옥에 갇혔을 때 조국과 우리나라 민족에 대한 생각이 더 심화됐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연민과 공감이 뒤섞인 상호 공존의 세계를 꿈꾸시면서 평화지향의 메시지로 내민 작품들이 인간군상 연작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그는 말년에 말씀하시는 난 나의 모든 작품들의 평화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평화의 메시지. 근데 레비나스의 철학, 레비나스도 에마뉴엘 레비나스 자신의 철학을 평화의 철학이라고 지적했더랬었습니다. 반복된 차이, 무수한 인체 형상들이 반복하고 차이를 드러내는, 그러면서도 비고정성의 부동성의 공간과 형태를 깨트리고 있는 점, 이런
상태에 무리지어 움직이는 형상들, 제가 글을 안 보여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인체 크기도 약간씩 상이하고 자세가 다르고 쳐다보는 방향도 다르고 운동감도 다른, 중첩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는 이런 그 인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게 흥미로웠고요. 그 여백은 바로 그 인간 군상들이 디디고 있는 땅, 왜냐면 수평구도니까 땅, 그러면서도 그들의 움직이고 있는 공간 자체를 나타낸다. 그 여백은. 그래서 이 타자를 무시하는 강한 주체의 개별자들이 아니라 상이한 차이를 인정하고 상이함을 용인하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나와 우리들의 세계, 타자들의 세계, 어울려 춤추고 달리는 축제 분위기의 군상, 이런 것을 연구해 보려고 했는데요. 글을 완성 못해서 여기 못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께서는 레비나스가 우리의 구원은 타자로부터 온다라는 말을 해서 타자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타자성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군상 연작이 갖는 존재적 의미는, 존재론적 의미는 굉장히 확장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멀리 멀어지는 인간 형상들. 요거 왼편한 사진은요, 1981년 파리 세르누시 뮤지엄에 있는 동양미술학교, 고암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던, 가르치던 그 미술학교에서 직접 그 퍼포먼스 하시는 모습을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80년대 대표적인 군상 연작이고요. 여기는 오히려 즉흥성이 더, 계획성보다 즉흥성이 강화되어 있고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 지금 여기가 아니라 이 세계를 넘어 저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바라보는데 꺼졌나 봐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거예요. 사실 빨리 맞춰야 되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40년대 중반, 50년대 중반 사이에는 사회현실 속 인간 삶은 사선했고, 그러나 이때 인간 군상에서 인간 관심은 휴머니즘적인 관점, 근대식 휴머니즘의 관점은 아니었다. 오히려 주체 중심과 이성 중심의 휴머니즘 탈피해서 이타적인, 타자를 우위에 놓는 이타적 관점의 인간을 표현하고 있더라. 근현대 한국 사회의 인연과 정치 질곡 속에서 그는 야만성, 굉장히 포지티브한 야만성입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저항적 진보의 아방가르드 문화 정신을 보여주어서 이 두 가지 방향의 경계선 위에 고암 이용범 선생님이 서 계셨다라고 봅니다. 화가는 익명의 인간 존재들을 그리면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아 중심이 아니라 타자 중심의 관점을 계속 유지해 나가셨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화가에게 있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타자들과 함께 타자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이 지배적 주체로 혹은 단독자로 존재하는 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주변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 하이데거가 말했던 프로식입니다. 레트로 오몬드의 존재, 즉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의 존재이다. 우리는 항상 타자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있고 이들과의 관계가 우리 현 존재를 이해하게 하고 또한 현 존재를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그 드로잉, 제가 아까 미쇼의 드로잉 회화는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무의미한 상형 문자, 아세닉 라이팅, 로고그램의 글쓰기의 드로잉은 이미 52년 말 타피의 연합 오터 속 표지 안에 또 디퓨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쇼의 무의미한 글쓰기와 가짜 알파벳 드로잉 연작 쪽 잉크 얼룩들에서 이음로 분상 연작의 먹물 그림을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두 사람의 공통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익명성, 탈명령화, 저급한 물질주의, 액체적 물질성.
서양 미술 전통에서는 이 액체적 물질성을 굉장히 비하합니다. 굉장히 낮추어 봅니다. 시각 중심주의에서 탈피하고 물질성과 행위를 대신 부각시키는 특성, 이것이 사실은 전후 유럽의 제스처 추상이고 다시즘인데요. 바로 이 범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비나스 사유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갑니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강압적 동일자 인식은 자기중심의 주장에 얽물린 약자로서의 타자를 양산할 뿐입니다. 진정한 타자의 인식은 타자를 허용하고 존중 불러옴으로써 무한성의 인간 존재론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타자는 어떤 수단으로든지 간섭하고 우리가 제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레비나스 말년에 어떤 책이 나왔냐면 그 소수노, 사샤 소수노라는 니스 출신의 조각가에 대한 단행본이 하나 나와있는데 물론 그 인터뷰 형식의 단행본인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로블리테가시오, 우리는 타자의 존재에 대해 알 수가 없다. 우리는 그 타자 존재를 간섭하고 제압할 수 없는 존재다. 이 개념으로 소수노의 조각, 뻥 뚫린 조각을 설명해 주었어요. 타자와의 관계에서 오히려 나라는 존재의 유한성이 극복되고 나는 무한성으로 초월해 나갈 수가 있다. 승화하는 거죠. 그래서 군사명작의 인간론에서 제가 이렇게 4가지를 좀 꼽아봤습니다. 1번, 각 인물 개체는 고함 선생님의 각 인물 개체는 서로에 대해 타자이며 인피니티, 레피니테, 무한성의 능력을 줍니다. 인식 불가능한 타자,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익명성의 타자라는 존재 특징을 갖는다. 2번, 타자의 얼굴. 이건 책 제목인데요. 타자는 나와 동일한 주체로 절대 포섭되지 않고 오히려 바깥 세계에서 반복된 차이 관계를 통해 공존한다. 나와 공존하며 또한 동시에 나와 분리된 주체이다. 네. 타자는 여기 또 빌네가빌리테, 상처 입을 수 있음의 존재이다. 이성이 아닌 감성의 힘을 강조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타자 고통에 응하고 타자 고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때 사유나 이성적 사유나 통찰력이 아닌 풍부하고 연약한 감정, 감수성이 필요한데 레비나스는 이 감성을 허약함, 상처 입을 수 있음의 용어 빌네가빌리테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존재론적으로 다치고 상처 입기 쉬운 존재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타인입니다. 타자의 고소에 귀 기울여 즉각 응답할 수 있는 감정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주장한 것이죠. 바로 이런 허약한 감수성을 서로 주고받고 서로 호응하는 타인들이 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군사 현장의 사람들은 서로 달리고 춤추며 부딪히고 뒤엉키고 중첩되어 있습니다. 레비나스는 이 같은 존재적 비대칭성, 불균형성을 오히려 자연스러운 존재 현상이라 강조했어요. 타자들 간의 상호성을 대칭성으로 규정했던 헤겔식의 관념 철학을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 비판했었더랬습니다. 서로 군사 연작에서도 타자들은 서로 동등하거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비대칭적 불균등의 존재이고요. 반응을 보냅니다. 이것이 고함 선생 회화의 활력과 정동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개체들은 밀고 당기고 북쪽이 움직이고 달리는 복잡한 혼란성을 부추깁니다. 수평적 평등과 균등은 존재자의 세계가 아닌 수학 기하 범주에서나 일어납니다. 이 4가지 특성을 종합해보면 이응루 군사 명작의 개별 존재자는 타자와의 직접적 만남과 마주침을 통해서 울림을 촉발시키고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고 사회적 주체로 거듭납니다. 더 나아가면 데리다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면은 군산 연작에서 비정형의 인체 형상 논의로 사장은 인간 형상에 대한 관점과 해석에서 이렇게 비정형론으로 넘어가서 인간 형상의 기형성과 왜곡과 단순화를 비정형과 이종성의 개념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